안녕하세요. 9월 모의고사 잘 보고 왔어요, 다들? 일단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수고한 나 자신 빨리 토닥토닥. 해설도 해설이지만, 나 진짜 너무 수고했어. 빨리 토닥토닥 해주시고 한번. 음.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 수능이나 6월에 비해서는 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것 같다. 전반적인 난이도로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비문학에서 유류분 지문이라던가 기술 지문 보기 같은 것 좀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문학도 몇 개 좀 헷갈렸던 son제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언어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문법에서 좀 생소한 것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모의고사에 불과하니까요. 해설 들으면서 분석 잘 하고 다음 목적인 수능을 향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거 해설을 굉장히 빨리 찍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려야 되지 않나 싶지만 여러분들 급하니까 나 왜 틀렸는지 빨리 알고 싶은데 현 선생님도 지금 바로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혹시 설명이 좀 불충분하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면 제가 답변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저도 오늘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보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다 다뤄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문을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문 내용 적당히 정리만 하고 바로 한번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독서론 먼저 볼게요. 자, 독서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정이랑 도약이라는 이 개념 대비만 잘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내용일치로 풀시는 문제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정이랑 도약.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들 있죠. 뭐 어떨 때 어떻게 되고 고정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보고 풀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1번의 정답 1번인데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첫 번째 부분부터 바로 근거가 나오죠.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야. 그렇다면 이 말의 전제는 눈동자 움직임, 사고 과정 영향을 받는다는 거 맞죠? 2번 선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밝힐 수 없는 건 아니고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글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움직임 양상 변한다고 했고 네 번째,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틀렸다. 자, 그리고 5번 단어의 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 움직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다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푸는 건데 A파트 위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고정이 일어난다. 오, 맞아.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정 시간이 길어진다 했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다는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오는데 이 내용도 여기 바로 나오죠.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다는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로 나와요. 하고 세 번째,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는데 자, 반대 방향이라는 것도 바로 나와. 어디? 자, 되돌아서 다시 읽는 경우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네 번째,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걸 읽을 때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 읽을 때 고정 시간 어떻게 될까? 더 중요한 부분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주제와 관련된 게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럼 어떻게 돼? 고정 시간이 길어져야죠. 그쵸? 자, 고정 시간이 길어져야인가? 완전 틀렸어. 고정 시간 짧고 이거부터 다 틀렸죠? 자, 그렇게 하고 5번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이렇게 생소한 단어 읽을 때 고정 시간이 길어진다고. 여기 마찬가지로 생소할 때 고정 시간 길어진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패스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번. 이것도 그냥 다 찾으면 돼요. 윗글을 읽은 학생의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자, 나머지는 다 나와. 배경 지식. 자, 배경 지식, 글의 구조, 아는 단어, 그쵸? 그리고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4개는 다 나오죠. 그쵸? 근데 1번. 이야기 꼼꼼히 읽을 때는 근데 꼼꼼히 읽을 때는 애초에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2, 3, 4, 5번 다 찾아서 소가법으로 풀어주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독서로는요, 지문을 토대로 그냥 바로 근거를 잡아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실수할 것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도르노 씨 익숙해. 대중예술 싫어하는데? 이거 익숙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여기 제 인문예술에서 강조하는 건 우선은 이렇게 학자라든지 각자의 견해들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가는 키워드, 아도르노가 가져가는 키워드, 그리고 아도르노와 대비되는 사람이 가져가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 메인이 되는 아도르노. 자,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 문화산업이 양산되는 대중예술, 이윤 극대화를 상품으로 전락했다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거죠.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의 모순과 구조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아하고 있어, 아도르노. 대중예술 싫어하죠. 자,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된 상품에 불과하다. 이 표준화라는 말, 자, 아도르노 이 표준화라는 말 싫어하죠, 지금. 자,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봤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규격성 때문에 표준화됐다. 이거 다 아도르노가 했던 말인데 그걸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본다. 자,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제는 오케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함을 뭐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의 정체성까지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결국 1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예요? 아니면 대중예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예술도 다 상품으로 전락하고 예술의 본질은 상실되고 다 은폐하고 규격성으로 해서 다 표준화되고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성이 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 이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개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1문단이었고요. 자, 2문단. 아도르노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이라고 하고 하나의 가치 체계로서 한원을 거부하는 속성, 자,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이라고 했대. 자, 그럼 딱 봐도 동일이랑 비동일 지금 대비되는데 자, 예술은 이런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든다. 자, 아도르노가 좋아했던 건 비동일성이다. 자, 그럼 반대로 아도르노는 동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 자,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하는데, 이건 이제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죠. 음. 자, 이건 이제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이죠.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한테 체험하는 것.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의 부조리를 체험하는 매개여야 된대. 자, 가봅시다. 지금 비정형화예요. 자,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또 나왔는데 아도르노 비정형화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죠. 일정한 형식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동일화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니까 비동일성. 네,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는 매개체. 현대사의 부조리를 체험.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이 사회 부조리를 예술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고 본 거죠. 자, 3문단. 그러면서 쇤베르크 음악가 같은 전위 예술 얘기를 들어요. 자, 이게 바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높게 평가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아도르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높게 평가했으니까. 자,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하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직접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지 알겠죠? 폭력적 의도가 내재돼 있대. 하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 음악,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대. 결국에 아도르노는 비동일성을 추구하네요. 그쵸? 불쾌함을 느껴야 돼. 좀 이렇게 막 불편해야 되고 추해야 돼. 자, 4문단.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에 존재한다. 그니까 결국에는 이 예술은, 미학은 이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뭔가 막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걸 그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이예술,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면서 전이예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가집은 나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도르노의 키워드, 아도르노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만 잘 구분해서 읽었으면 충분히 잘 읽었을 것이라고 본다. 자, 그리고 나지문 볼게요. 아도르노의 미학,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야.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라 더 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대요. 너무 비판적이야. 아도르노 씨 너무 비판적이야. 가령 하면서 예시 나오네요. 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이렇게 유리한 데이 한 번 더 언급되는 평가원 정말 좋아하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 즉 그러니까 결국에 아도르노는 이 예술이 사회의 본질과 좀 맞닿아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하지만이야. 뭔가 좀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아. 자, 하지만 세잔의 작품,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를 쓸 때, 미메시스가 뭔데? 자, 미메시스란 하면서 정의 나오죠.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래.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A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일 텐데, 그러니까 사가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참모습, 그 농부의 삶이랑 그 예술가의 사유 같은 게 다 들어간 것들이 재현이 된 거라는 거지. 자,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의 부조리에 국한시켜요. 아까 아도르노는 뭔가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맞닿아 있는 것을 진정한 예술이라고 봤는데, 여기만 국한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대요.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아도르노의 키워드라는 거 잡고 가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술은 뭐야? 자,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자, 우선은 아도르노는 비정형성을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하고, 자,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비정형성이야?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에 대한 비정형성이어야 된다. 자, 뒤에 말이랑 좀 대비되는데요.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했어요. 왜? 지금 이 아도르노는 형태 그 자체, 감각적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감각적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감각, 오감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주관의 재현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지.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어. 왜냐면 현대사회 구조를 국한시켰다 했으니까. 즉 그 자신은 동일하게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이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을 주장하며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치. 딱 요런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전이예술만 예술이라고 함으로써 예술을 또 다시 한정시켜버리잖아. 그럼 뭐 이제 모든 예술이 다 전이예술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의 동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도르노가 동일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아도르노가 동일화 싫어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도르노 본인이 결국 또 예술의 동일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그치? 뭔가 꼭 아도르노가 추구하는 예술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엔 다양한 예술이 있는데 그럴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나의 글쓴이는 생각하는 거죠.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아도르노는 아까 대중예술 싫어했는데 사실 대중예술도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기능 할 수 있다 하면서 무조건 대중예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나 글쓴이는 아도르노 입장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한계를 좀 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은 보시면 아도르노 예술관이 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맞고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했는데 뭐 여기 나에서는 사과를 표현한 작품. 그래서 바로 예시가 나왔고요. 가지문에서도 쇤베르크 음악과 같은 전이예술이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4문단에서 베냐민의 지적 얘기 나왔죠.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했어요. 자, 그리고 5번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이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한 맞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도르네 예술관에 대한 의의를 말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했죠. 좀 안 좋은 점들. 자, 그렇게 하고요. 5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 이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봐주면 되는데요. 자, 우선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을 싫어했단 말이지.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 아니죠. 오히려 맥락이 비슷하죠.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게 바로 대중예술이죠. 그러니까 대립적 관계라는 말 쓰기 어렵고. 자, 2번 일정한 규격. 규격 얘기 있었어. 그치? 대중의 감상 능력 표준화. 이런 말도 다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비판했었죠. 아도르노가. 자, 세 번째, 자본주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거다. 예술로 포장된 상품이다. 상품 이런 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를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이 얘기까지 나왔고 그걸 은폐한다. 자, 은폐라는 단어도 초반에 나오죠. 이 현대사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 이 현대사의 자본주의 사회니까 은폐라는 단어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아까 개인마다 개성이 다 차이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개성도 다 동일해진다고 해서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나머지들 다 찾아서 풀면 되고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봤더니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대. 자, 왜? 왜? 자, 5번을 보면 가장 적절해요. 자, 보면은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예술가의 주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니까. 자,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자, 작품에 나타난 형태, 어디에 써요? 바로 여기. 이 작품의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에 대해,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관의 재현은 부정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3문단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봐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으니까 이 아도르노, 주관의 재현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 미메시스가 뭐였어요?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거였는데 자, 오로지 아도르노는 뭐라고 했어?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주관 같은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5번이죠. 예술가의 주관은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감각적 대상인 형태에 대한 비정형성.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도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 봤더니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걸 한 번 더 반박을 하고 싶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함으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 뭐 이런 말을 한 적 없겠지. 동일화는 무관하다고 한 적도 없고 동일화를 오히려 싫어했죠. 아예 실현 불가능하면 싫어할 것도 없는데, 그치? 자, 2번. 전이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아니, 지금 동일성 싫어하잖아요. 그쵸?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아도르노는. 결국엔 비동일성을 지향할 텐데. 자,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가 무의미하다. 아니죠. 오히려 동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비동일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하고 4번. 전이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이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이 된다고? 전이예술이 동일성이랑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고 한 적 있어요? 없는데 오히려 동일성을 거부하고 비동일성을 지향하는 것부터 이미 둘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5번. 자,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예술의 본질인 거 맞죠? 전이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치? 결국에는 아도르노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는 동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5번밖에 맞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없다. 나 비동일화 지향하는 거 맞아. 왜?
결국엔 전이예술은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동일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한다는 거니까요. 지금 정답 100개 5번이고 여러분들 좀 나쁘지 않죠? 잘 골랐죠? 그리고 8번도 보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괜찮아. 나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3번 선지가 너무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술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저항이나 계목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좋아했고 만약에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봤대. 그러니까 직접 표현하는 걸 얘는 좋게 봐 나쁘게 봐?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오르는데? 그쵸? 그리고 뭐 기괴함과 불편함 이런 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지문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2번. 익숙함을 느꼈냐? 이 무감각해져서 결국에는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묻어진 결과.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대사회에 무감각해지고 이미 익숙해진 거. 동일화가 돼버린 것이라고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어요. 4번도.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경우더라도. 자, 5번, 맞지.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현대사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중예술이 현대사의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문이랑 더 연결돼서 볼 수 있고요. 3번 너무 틀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을 골라줘야 돼요. 9번에 1번은 쉬었던 것 같아요. 전락하는, 그쵸? 전락하는 전락시키는? 전락시키는 맞바꾸는이 딱 아닌 것 같잖아. 그치? 전락시키다는 뭔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더 나쁜 상태가 되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고요. 유리분 문제 가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좀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볼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다른 게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험이라든가 사설도 요즘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리트 같은 거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괜찮은데? 하면서 풀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어쨌든 오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대요. 사유재산 제도일 때는. 자,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사유재산 제도 하랑 그리고 기부와 같이 이렇게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가 대비되고 있지. 사유재산 제도일 때는 자유롭게 처분해도 괜찮아? 그치만 대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일 때는 나중에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 자,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 의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무상취득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돼요. 자,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 만약에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읽었을 것 같아요. 자, 무상처분자, 무상으로 내가 이 재산을 넘겨줬던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돼. 이제 상속 시작. 여러분들 상속 개념 뭔지 알죠? 막 이제 뭐, 가족 중에 이제 만약 어떤 분이 막 돌아가시고 했을 때, 너에게 이제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게 상속이잖아요. 그쵸? 네,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속인의 개념을 알 수 있어.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권인데, 유류분이 뭔지는 이 문단에 나오죠? 자, 계속 일단 1문단을 읽어볼게요. 자,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둘의 관계 알 수 있겠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제 무상처분자, 어떤 분이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해서 무상처분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된다. 자,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유류분 가봅시다. 유류분이 뭔데? 그래서 자,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할 때는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네요. 자,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을 우리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밖에 없어. 자,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게 예를 들어 4억이었어. 4억이면 그 중에 2분의 1만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2억까지만 보장되는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대요.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한 것이기 때문이래. 그럼 얘들아. 자, 유류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굴 보호해 주려는 거예요? 상속인들을 보호하려는 거겠죠? 누가 아니라? 무상취득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무상으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한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어쨌든 유류분을 산정을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기부했던 게 번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읽을만 하지 않나? 어쨌든 계속 읽어볼까요? 자,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요.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중에 그거 빼고 반환을 받겠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4억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1억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사실 내가 4억에서 1억 빼야 되니까 이제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뭐야? 3억 남은 거잖아. 그게 유류분 부족액 아니겠어요? 하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나 봐요. 만약에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래요.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래요. 주식 같은 거 그 자체가 반환 대상이 돼야 돼.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쵸? 왜냐면 이게 꼭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럴 때는 무상취득자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하나 달리죠. 자,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재산을 반환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합의에 따라서 돈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돈으로 반환할 수는 있다는 건데, 뭐 이것도 이따가 어차피 문제 풀 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길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정보 정리하면 다 읽히거든요. 자, 4문단 볼게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자, 이번에 아까 3문단에서 이어지는 거. 재산이 만약에 돈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반환돼야 될까? 자,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자, 예를 들어 물건 가치는 5억인데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은 한 2억이야. 2억이라고 쳐볼게요. 제가 대략 2억이야. 자, 적다면 자,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한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자, 비율만큼이에요. 자, 이 물건의 가치 5억에서 그 2억만큼의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5억에서 2억이면 5분의 2죠. 5분의 2니까 전체로 치면 40% 정도? 이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대요. 자,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무상취득자는 5억 중에 3억만큼 자기가 소유를 할 테니까 5분의 3만큼 소유권을 가질 거고, 그리고 여기 상속인은 5분의 2만큼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 개념일 거예요. 자,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이런 지분이란 개념 알잖아. 주식 같은 거 그러니까 해보진 않았더라도 지문에서 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지분. 각각 이제 비율만큼 나눠 갖는 거죠.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하면서 이제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느냐. 자, 이건 5문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요. 자, 얘는 상속 개시 당시야. 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자, 이거 이제 이따가 12번이랑 연결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우리 보기 문제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취득자가 받았을 때는 한 300만 원치인데 무상취득자가 겁나 노력해서 그걸 700만 원으로 올려놨어. 이렇게 노력이 있었으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무상취득자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 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자,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이게 보기 문제 풀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결국에 지분을 계산할 때는 원인이 뭐든, 그러니까 노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은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자, 5문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자, 각각 누구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춘대. 자, 유류분 누굴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자, 누굴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죠? 상속인이죠. 상속받을 사람의 유류분. 자, 유류분 취지에 비쳤을 땐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자,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알려지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자, 이건 누굴 보호하게 한 거죠? 무상취득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취라고 할까요? 무취려서 이 무상취득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각각의 기준이 누구를 유리하게 해주냐 그걸 좀 생각하고 풀면 더 쉬워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우선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요거까지 일단 체크. 12번을 바로 볼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순서대로 보는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럼 12번 좀 순차적으로 볼게요. 그냥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략. 그래서 충분히 다시 읽어보면 읽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10번 문제 볼게요. 이건 지문에서 찾아서 풀면 되는데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이니까 상속인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이 일부 한정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이제 내가 다 받아야 되는 부족액이라고 나오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 유류분 부족액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를 사실 다 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고 나오잖아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돈의 몇 분의 몇이 되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다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부족액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부에 한정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선지는 틀리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유류분권 행사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전에는 유류분권 행사할 수 없는 게 맞겠죠. 자,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처음에 사유재산 제도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무상으로 넘긴 거에 대해서만 유류분권 대상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판 거는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의사와 관계없이 1문단에 나오죠.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반하여 반대돼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아니, 자기가 받을 만큼 반환받아야지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한 적 없죠. 자,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아니죠. 자, 유류분 부족액이 커져. 예를 들어서 아까 유류분 부족액 2억이었는데 만약에 유류분 부족액 3억이나 됐어? 자, 그러면 5억 중에 3억만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가져가겠지? 그럼 그 나머지를 무상 취득자가 갖는 거니까 무상 취득자는 40%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작아지죠. 유류분 부족액이 상속인 거니까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갈수록 무상취득자는 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3번 선지 볼게요.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자,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했으니 지분으로 반환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 지분은 비율과 관련된 거니까요. 자, 그리고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물건으로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5번 선지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는다고 했으니까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12번은 2번. 자, 가장 적절한 이유. 근데 이거 좀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1번.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을 일부면 안 되죠.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은 애초에 상속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면 그 전에 뭐 사고 팔고 하는 걸 다 상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기부, 무상으로 처분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산정을 추가로 받는 것일 뿐이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에 산정되기 때문이다. 자,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 유류분의 취지에 비춰서 하는 거래. 유류분의 취지가 뭔데? 누굴 보호하는 거였죠?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상속인들은 원래 뭘 다 받을 수 있었어? 자, 원래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 뭐까지 다 포함해서, 무상 처분됐던 그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무상취득 그런 것들 자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치? 무상취득이 됐던 거여도 다 어쨌든 상속 개시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상속인들한테 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산정하려고 나머지 선지들도 볼게요.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 무상취득자의 노력을 인정해 주려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의 이유로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지. 기업은 지금 무상취득자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자, 4번 선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한다? 뭐 이런 거는 찾을 수 없고 애초에 지금 각자의 몫을 반영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상취득자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반영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5번 유류분에 해당한 이익이 가치 상속 개시 전에 걸쳐 변동되는 걸 반영하려면 오히려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니라 그 전후 변동을 다 살폈어야 됐죠. 근데 변동되는 걸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결국 12번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에 따라 유류분 취지가 뭔데? 자 보시면 유류분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상속인들은 어떤 이익까지 기대를 했을까요? 상속인들은 무상 처분됐던 재산의 이익까지 다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무상 처분 재산이 무상 처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그 돈을 다 가질 수 있어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상속 개시 딱 하자마자 사실은 무상 처분됐던 것들도 원래 다 자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상속인들은 재산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서 유류분 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 13번이 좀 어려웠나요? 전 개인적으로 13번은 그냥 마지막 문단 보면은 잘 찾을 수 있어.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4번 아니면 5번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정답은 지금 4번이죠. 갑의 재산으로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어. 자,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자,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무상으로 넘겼으니까. 자,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자,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는 병만 있다 했으니까 아까 자녀가 한 명이면은 몇 분의 몇 가지만 보장이 된다 했지? 그 재산 2분의 1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 이거 무슨 일이지? 자, 보시면 이게 무상 처분을 했을 때랑 상속 개시됐을 때 시가가 지금 달라진 거죠. 그쵸? 을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300이었어. 원래 그 물건은 300이었는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서 700으로 올랐네.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 문단 상황이죠. 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자, 유류분권.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보다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이랑 2번 선지는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야. 여러분,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야?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갑이 사망했을 때니까 700이죠. 자, A 물건 700이야. A 물건 700만큼이고, 자, B 물건의 시가는 100만 원이죠. 자, 700 더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총 800이죠. 자, 800인데, 자, 갑이 지금 자녀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재산의 몇 분의 몇이라고? 800에서 2분의 1이라고, 그쵸? 자, 그럼 800에서 2분의 1이면 얼마 받을 수 있어? 400이죠? 자, 400. 400만큼 얘는 상속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어. 자, 근데 이미 병이 얼마는 받았어요? 이미 병이 B는 받았잖아? B가 얼마였는데? 100, 그쵸? 자기가 4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미 100은 받았으니까 결국 유류분 부족액 아직 내가 못 받은 돈은 얼마예요? 3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2번 A 물건의 시가상승. 자, 노력과 무관한 경우니까 똑같아요. 자,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 400 중에 지금 100 있으니까 위에서 1번 선지에서 했던 그대로 따라오면 되죠.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였다고 해? 지금 300이죠? 유류분 부족액 300인데 자, 그러면은 지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자, 지분을 이 시가, 당시의 시가, 상속 개시했을 때 시가분의 유류분 부족액 300 해서 7분의 3. 요렇게 그냥 계산하면 7분의 3 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품, A 상품의 가치에서 원래 병이 받았어야 될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비율이니까 지금 1번 선지에서 유류분 부족액 300인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0분의 300에서 7분의 3. 3번. 자, 이번엔 A 물건의 시가가 의뢰 노력으로 상승했어.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자, 이때는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 자, 이때는 갑이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인 300을 A 물건 시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여기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봅시다. 유류분 부족액을. 자, 그러면 300을 기준으로 자, A 물건 300 그리고 B 물건 100만 원에서 총 얼마 나와요? 총 400 나오죠. 자, 이 400 중에 몇 분의 몇만 보장받을 수 있다? 2분의 1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자, 400 중에 절반이죠. 그러니까 200만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는 이미 받았어. 그 중에 B 물건 100만큼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예요? 남은 게 100.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100이 돼요. 이것도 그냥 하나씩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 맞은 문제 보면서 다. 결국 핵심은 이 물건의 시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노력과 무관한 경우, 그리고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4번이 낚이기 정말 좋은 게, 자, 이게 지분이잖아요, 여러분. 지분을 계산할 때는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아까 유류분 부족액수는 100이었잖아요. 근데, 자, 시가, 이거 지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져가야지. 자, 갑이 사망했을 때인 7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700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를 못 받았어? 700일 유료 부족에 100만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그냥 그대로 300을 기준으로 해서 300분의 100 해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위험하죠. 마지막을 잘 봤어야 됐죠. 그쵸?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그러니까 700일 때 700분의 100에서 7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죠. 4번이. 자, 5번 맡기기 정말 좋은데 자, 결국에 상승한 경우와 그리고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죠. 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즉 사망했을 때 소유했던 재산은 뭐밖에 없어요? A 물건이랑 B 물건 중에 B 물건밖에 없지. A는 무상으로 넘겼으니까. 자, 근데 B는요. 어쨌든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그 가치가 100으로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 B 물건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한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류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작년 수능이라든지 올해 6평의 킬러 질문들보다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질문 보다가 놓쳤던 디테일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사회 질문 마무리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기술 질문이에요. 자, 기술 질문 가볼게요.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이야? 인터넷 검색 엔진이야?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을 보여준대요.
자,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난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면서 이렇게 개념이 분류되는 거 너무 좋아요.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 인덱스가 뭐야? 자,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되고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면서 인덱스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죠. 자, 하면서 중요도 얘기 나오면서 링크 분석 기법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링크 분석 기법이 뭔지는 여기도 나와. 그게 뭐냐면 웹페이지 A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 이거 이따 문제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받은 A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준다면서 이따가 다 나눠볼게요. 즉 A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는 각각 2가 보내진다. 이건 예시를 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A가 4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 그 상태에서 두 개의 링크 연결되고 있어. 그러면 이 4에서 두 개만큼 쪼개서 2, 2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 이 말이고요. 자,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이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래. 댐핑 인자가 뭔데?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래요. 1 미만의 값을 가지고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자,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가령 그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에 그 비율이 뭔데?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 그쵸? 그럼 이제 댐핑 인자가 0.8이 된대. 거꾸로 가나 보다, 그쵸? 비율이 20%면 0.2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꾸로 가네. 댐핑 인자는 0.8 이렇게 되네. 그래서 0.8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아요. 왜? 아까 각각 2를 보낸다 했잖아요. 2 곱하기 0.8 해서 1.6만큼. 이게 이제 진짜 실제로 보내지는 값인가 봐요. 하고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중요도가 된대요. 그래서 중요도 이따 계산하는 방법 나왔네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갱신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적합도가 나오는데 적합도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 뭐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정해져.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을수록 저 이런 비례변별력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마지막 적합도에 대한 건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요. 일단 지문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까다로웠던 친구들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다 찾아서 푸시면 되긴 해요. 자, 14번 같은 경우 자, 인덱스, 사용자가 검색을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인덱스는 미리 작성해 놓는다고 했죠.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쵸? 이것 좀 찾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선지 가볼게요. 자,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고 했는데 자, 가봅시다. 자, 이게 그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시적 표현, 이그저, 제발 주목하라고 했었어. 자, 그 비율이 뭔데?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죠. 자, 그 비율이 20%일 때 댐핑 인자가 0.8이었어.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야.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반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은 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10%로 낮아진다고 한번 쳐볼까요? 음, 이동을 90%만큼 하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10%로 줄어든 거예요.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줄인 거지. 자, 이때 댐핑 인자 얼마 되겠어? 자, 10%면 0.1이니까 1에서 0.1 빼면 0.9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자, 어때요? 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작아지니까 댐핑 인자가 커졌어요. 자, 이 말은 똑같죠?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말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직접 넣어서 비교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링크 분석 기법. 링크 분석 기법 애초에 적합도와 관련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중요도와 관련된 단어고요.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 자,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 나눠주는 값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도 어떻게 나왔을까?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라고 나왔죠. 그쵸? 나와서 찾아주시면 되고 5번 자,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고려하는 게 엄청 많아요. 고려하는 게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도, 적합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나타내고요. 자, 15번을 볼 건데요. 가장 적절한 것 자체는 간단해.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걸로 그냥 빨리 풀어줬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은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 자, 적합도와 관련된 거 맞죠? 단어, 빈도가 올라갔고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니까 이 웹사이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거.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은 것과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지금 적절한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는 말 자체가 지문에 지금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데 사실 또 단어와 관련된 거는 중요도가 아니라 적합도와 관련된 말일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기억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요. 자, 이게 중요도는 내 링크를 내 링크 안에 다른 링크를 넣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6번 문제 풀면 알겠지만 자, 내 중요도는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다른 링크로 넘어갈 때 내 중요도를 나눠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중요도가 더 높아질까? 나의 링크를 다른 링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중요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문 읽고 생각해 보시고요. 3번. 알파벳 순으로 첫 부분에 포함시켜. 이런 것도 뭐 알파벳 순서 첫 부분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적합도 올라가는 거 아니고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이거. 자, 아까 제가 2번 선지에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를 링크해야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니은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여러 주제를 다루고 뭐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 주제를 다루고라는 어떤 근거도 찾기 모호한데 전체 글자 수 많게 하는 건 좋지 않죠. 전체 글자 수 보시면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올라가니까 좀 총체적으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랑 4번 선지 보면서 중요도를 올리려면요. 내 웹페이지에 링크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나의 웹사이트를 다른 웹페이지를 링크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메커니즘 우리가 한번 16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계속 나오잖아. 수능에서 이렇게 기술 지문. 되게 짧게 툭 던져줘. 읽을만 해. 근데 막상 딱 보기 나오는 문제 봤어. 어떻게 읽으라는 거지? 쉽죠? 그냥 하나씩 해보려고요. 자, 가봅시다. 자, D와 E의 중요도가 16으로 고정이 돼버렸어. 그럼 얘는 이거 고정 값이야. 자, 그렇게 하고, 자, 댐핑 인자가 0.5래요. 자, 그럼 우리 댐핑 인자 곱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요. 자, D와 E의 중요도가 16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16, 16으로 해놓고 댐핑 인자 0.5니까 16에서 곱하기 0.5 하면 A로 8만큼 가겠죠? 자, 그렇게 하고 2에서 B로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2에서 B도 뭐 2에는 B만 보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0.5 곱해서 8만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자, B가 다시 얼마를 보내주는지 볼게요. 자, B는 원래 A랑 C에 각각 얼만큼 나눠줘야 돼? 4, 4 이렇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주면 안 되죠. 댐핑인자 곱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눠주는 건 0.5 곱한 값인 2, 2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A는 어떻게 돼요? 자, A는 C로부터 8만큼 일단 받았는데 B한테는 2를 추가로 더 받죠. 그러니까 A의 중요도 지금 얼마 되죠? 8 더하기 2에서 10 이렇게 일단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했는데 자, 그럼 B와 이런 애들 좀 다 구해볼게요. 자, 2에서 B로 갈 때도 링크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댐핑인자 그냥 0.5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8이 되는데 자, B 부분 잘 봐요. 자, B 부분은 A 쪽으로 보내야 되고 C 쪽으로 보내니까 총 두 가지 방향으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팔을 각각 뭘로 쪼개줘야 돼? 4랑 4만큼 쪼개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이때 그냥 보내면 안 돼. 뭘 곱해야 돼? 댐핑인자 곱하고 보내야죠. 그래서 0.5, 0.5씩 곱해서 사실상 얼마 보내는 거야? 2, 2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B는 A한테 이만큼 보내고요. 그리고 B는 C한테도 이만큼 보낸다. 음. 그러니까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이 같을 리가 없죠. D한테는 8만큼 받았고 B한테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했는데 자, 이거 끊어지는 걸로 한번 볼까요? 달일이 좀 봐야 돼서 하나씩 해봐야지 뭐. 자, B에서 A로 링크가 끊어졌어. 저희가 없어 이제. 자, 그러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자, 한번 볼까요? 자, B는 똑같이 8만큼 받을 건데 자, 이제는
B가 A한테 안 줘도 되니까 C한테 다 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C한테 주는데 문제는 뭐 곱하고 줘야 돼? 댐핑인데 곱하고 줘야 되니까 0.5 곱하고 주면 4죠. 그러니까 B 값의 중요도가 다르네요. 지금 B는 8이고 C는 4죠. 자, 그리고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이라고 봤는데, 뭐가 추가돼? 여기. 요렇게. 이 방향 하나 추가돼. 자, 그러면 B의 중요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입장에서요. B한테도 주고 A한테도 줘야 돼. 그러니까 8만큼씩 나눠줘야 되는데, 자, 8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0.5씩 곱해줘야 되니까 4, 4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B는 뭐 더 이상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B는 더 이상 받는 거 없으니까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라 4가 될 거고, 자,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C 이렇게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2가 16이었잖아, 그치? 자, 근데 B랑 C한테 둘 다 나눠줘야 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원래는 8, 8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댐핑인자 곱해서 4, 4 이렇게 나눠줘, 그쵸? 자, 4, 4 나눠주는데 자, C는요. 2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또 받을 수 있어. B한테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자, B는 A한테 나눠줘야 되고 C한테도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지 말라 했지. 댐핑인자 곱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0.5, 0.5 곱해주면 얼만큼 줘? 사실상 1, 1 이렇게 주는 거다. 그러면 C는 E한테서 받은 4랑 B한테서 받은 1 이거 더하면 중요도 얼마 돼요? 5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고 5번 계산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좀 뭔가 이과 성향의 친구들한테 아주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17번.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수치랑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1번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근데 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실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를 넘어갈 때 이 같은 맥락에 넘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좀 수치와 관련된 거라서 그렇게 봐줬으면 좀 좋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비문학 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해설도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사실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싶어.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해설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신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막 나는 이미 분석할 거 다 끝나고 내 골든타임 다 지나갔는데 그때 해설 강의 올리면 좀 이제 어느 답답함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자, 문학 한번 볼게요. 자, 문학 정수정전은 EBS 연계긴 한데 뭐 다른 파트 나와서 일단 다 읽어보긴 해야겠죠? 황제가 질량 조였는데 질량이 지금 굉장히 나쁜 애였어, 그치? 나쁜 애인데 정상서가 일찍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해서 그러니까 제가 나쁜 애라는 걸 알고 얘기를 했는데도 황제가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질량의 모함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귀향을 갔는데 그러다가 막 죽었어. 그래서 이제 막 정수전이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8번 디테일 생각보다 좀 많이 디테일했다. 황제는 자신이 청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질량, 그쵸? 질량 말을 듣고 귀양 보내죠. 2번 중간, 그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얘기하죠. 정상서에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죄가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벌을 줘? 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귀양을 그냥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찾으면 되고 3번 정상서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라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참언은 거짓말, 뭔가 꾸며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량의 참언 때문에 제가 귀향을 가게 된다고 하고요. 4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대원수가 이때 정수정이죠.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질량의 귀향지로 가거든요. 근데 그의 죄를 물은 건 이게 맞나 싶은데 자 그의 죄를 물은 건 누구야? 여기. 자, 한복이 군사를 호령하여 질량을 결박하여 본전으로 들어와 대원수께 구했어요. 그래서 대원수 이해 질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끌리고 녹이 대발에 붙인 모야던 죄상을 문초하니 죄를 물었죠. 네, 죄를 물은 건 누구야? 한복이 아니라 정수정 대원수죠. 그래서 좀 주체가 잘못됐네요. 땡. 자, 그렇게 하고 5번. 원부인과 공주,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을 내세워 태분을 진정시킨다. 마지막 파트 해석이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 이게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 너를 길러 벼슬이 공우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이때 너가 장현일 텐데요. 그 정수전의 남편.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니까 뭔가 정수정이랑 뭔 일이 있었나 봐, 그쵸?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자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젠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 잘 풀릴 거니까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태부인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정수전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했대. 이게 바로 위에서 이 욕을 봤다는 그 일인 것 같아요. 징계를 한 일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부부 관계긴 하지만 어쨌든 어, 정수정이 더 직위가 높다 보니까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있었나 봐요. 뭔가 징계를 하게 되었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태부인의 편지 보고 이제 태부인에게 애를 갖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그런 스토리를 좀 판단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19번. 이거는 나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니은 정상선은 비보가 정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자, 항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는 이건 그냥 빨리 이제 귀향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빨리 귀향 준비하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뭐 비보가 정해질 걸 짐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귀향 갈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쵸? 이미 여기서 다 이미 울고 있어. 다 서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미 짐작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20번. 이것도 굉장히 풀만합니다. B. 호왕, 청나라의 왕. 벌인 전쟁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나 이겼다. 이렇게 보고할 목적 맞죠? 승전을 알리고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21번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했는데 볼게요. 자, 질량이 귀양 지 얼마나 됐냐면서 질량 찾아가도 질량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데 부친의 하늘 뿌려줄 왜? 질량이 부친의 원수였잖아 그치? 정수정 효녀로서의 면모 있네요. 자 2번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 그쵸?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 맞는데요? 제사 지내는 거?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으면 맞아요. 자 3번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면 통분해 왜? 아내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시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대원수로서 장현한테 이제 그랬던 건데 사실 이제 아내로서는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태분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번에 여기 4번 너무 틀렸잖아. 내가 말했지만 문학 애매할 수 있으나 너무 확실한 son지 지금 안녕 나 여기 있어. 4번 빨리 골라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4번.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모습.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남편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답답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본인도 심리가 이제 복잡해진 거일 테니 2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태분께 예하는 정수정. 자, 한복의 호의를 받는 건 국가적 영웅의 면모. 근데 태부인께 예를 갖추는 것은 며느리로서 역할. 왜? 태부인이 어쨌든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둘 다 맞다 해서 정답 4번인데 정수정전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좀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완전 킬러급이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본인 성향인 것 같아. 더 쉽게 느낀 친구들도 있고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자 갈래복합 신경님 길 연계작품 이거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낚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22번 가나다 공통점이니까 사실 3개의 공통점이 되려면 굉장히 무난해야 된단 말이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각각 작품마다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3번 보면 보기를 통해서 읽으면 일단 좋고요. 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런 페이크 잘 안 낚이겠죠? 기본적으로 4번 먼저 볼 건데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 자, 세상 사는 이치? 이쪽 파트 좀 주의해야죠.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삐리리 한다는 것은 모른다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걸 화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거 화자가 긍정하는 부분이에요, 부정하는 부분이에요. 맥락상? 여기까지는 오히려 화자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죠. 그쵸? 부정적인 맥락이고
얘네들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걸 모른다. 하고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하면서 그 아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화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즉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화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직은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화환한 골길 백화 앙상한 사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 너무 맞고요. 그래서 여기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다의 별들,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죠.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려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봤고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은 질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관적 인상 형상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줘.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있고, 그쵸? 초반 부분에 나왔던 건 화자들이 앞쪽에서는 화자가 좀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는 거 맞고. 자, 5번.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 부정 맥락을 판단을 하는 건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24번. 자, 뭐 이거는 사실 고를 수 있는 답이 5번밖에 없잖아, 그치? 인기척 끊긴 한낱,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어디. 자, 인기척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낱 나는 먼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라고 하고 그 생각에 잠기기 좋은 시간이죠.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볶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이잖아요. 이 남은 밤 동안 그쵸? 안 그러면 시간이 끝나버렸으면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 자, 근처에 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찾아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파트는 뭐 크게 어렵다는 말이 많진 않길래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25번 같은 경우. 또 아득히 왔더니라 첩첩한 산길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 조응시키고 있다. 첩첩한 산길이니까 아득히. 음. 자, 25번 아득히 왔더니라 반복된 거 맞고요. 첩첩한 산길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 조응시키고 있다. 충분히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2번 물소리 흰돌되어 식히우며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낀 화자의 정서. 기본적으로 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자, 3번 오래어 삭은 장독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자연의 유구함. 이 자연의 유구함이라는 데 유구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죠. 아득하게 오래된 것을 유구하다고 하는데 오래어 삭은 풍설에 깎여. 풍설에 깎은 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걸 거 아니야, 그치?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 맞고요. 훌훌훌 싸 호르르 이런 거는 다 음성 상징어니까 생동감 있게 하는 거 맞고요. 5번 동해안과 산장 공간의 대조. 장소 이동에 따라 태도 변한 적 없어요, 그쵸? 그렇게 봐주시고 자 26번 이것도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 디테일을 B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B, 자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한다. 자 3번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 그쵸? 사람들은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는 줄로만 알고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건 모른다. 하고 4번 이와 같이 Z축으로 사람을 복종한다는데 이런 적은 없죠. 그쵸? 아는 사람한테만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동에 향기를 더하고 땀을 식혀준다고 했지 복종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쵸? 하고 5번 F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태도에서 긍정적이고 앞에서 뭔가 덜 깨달았던 사람이랑 대비되고 있죠. 자 27번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인의 수신인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그쵸?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독자가 자기가 편지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서술 방식이죠. 노란 슬픔의 이야기. 가사에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슬픈 얘기였어요. 그쵸?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3번.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했는데, 애초에 경험을 대비했다 보기도 어렵고, 이게 삶의 양면성에 좀 상관이 없죠. 삶의 양면성이 여기서 독자의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게 둘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이 수선화에 대한 슬픈 얘기, 그 여자에 대한 슬픈 얘기를 했었고, 뒷파트에서는 풍속 얘기하면서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면적이라는 거지. 글쓴이의 경험 대비한 게 양면성은 전혀 아니고, 자, 4번.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오는 섹션 처녀들 행동. 평소라면 안 될 건데, 이제 일시적으로 용인된 일탈일 거고요. 여기 일탈이 용인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음성 상징에서 즐거움과 쾌감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는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이것도 뭐 약간 좀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간단하죠. 중심 인물의 내적 반응. 주인공 나오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 밖에는 고를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인데 이것도 완전 어이없어. 4번.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될 고민한다는데 애초에 시민이 규칙을 정한 적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그쵸? 그래서 내용이 틀렸고요. 1번.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로서 나타나지 않아. 왜? 그 시간에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어. 의사가 진단할 때는. 그쵸? 그리고 2번.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요. 제 집에서 꼭 도적놈처럼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냈다고 나오고 3번. 뜰에서의 나의 고통, 방에서보단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 견디다 못해 담을 넘어갔다 했잖아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은 뜨끈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부터는 아주 편안해졌다 했으니까 뜰에 있었을 때는 좀 불안전했다는 거고 5번.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에 자신과 비교해보는 대상. 내가 혁명가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아. 라고 하면서 음. 자신이 마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해서 내가 혁명가였을 수도 있고 나는 간첩이라도 좋다. 그래서 뭐 간첩이었던 것이다, 뭐 간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튼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해지는 듯 싶었다. 마치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해 자신과 비교해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이 너무 틀렸습니다. 내용적으로. 자, 30번 이것도 간단하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은신처에서는 경관을 만나서 몸을 숨겼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 때문에 몸을 숨긴 장소고 지금 뭔가 바위 틈에서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은 이유는 뭔가 털이 만져지는데 다임새가 심상치 않아서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바위 틈으로 간 거죠. 네, 정답 3번이고요. 31번은 통행 제한, 그쵸? 단순히 이동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그쵸? 그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보통 문학 작품이 다 이런 사회상을 비판하는데 보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2번 밤하늘이 도를 때 극심한 통증,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 그만큼 자유가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자유를 갈망했던 거죠.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 쉽게 자유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통증이 느껴졌다 했으니까 이 통증이 고통이랑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밤하늘이 주는 통증, 자유에 대한 요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나오니까 연결시켜서 봐주시고요. 3번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원래 산책은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어. 나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산책을 하기 시작했죠.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 너무 틀렸잖아. 그치?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된 적 없고 자 그리고 4번 자, 정체불명의 파마늘, 날개 형상으로 바뀌었어.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됐어요. 그쵸? 그래서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 그래서 날개 모양으로 생겼다. 날개는 자유를 상징하잖아, 보통. 자, 5번. 근데 날개가 귓바퀴 같아서 부끄럽대.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귓바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날개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산책했는데도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어. 한계에 대한 인식. 맞아요. 자, 하고 고전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단가 입에서 연계인데 쉬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유정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 구절마다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자연 시나리오의 작품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나머지 뭐 대꾸법,
한적한 분위기 다 맞는 말이고 자연경물 너로 지칭하여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놀리라. 산두에 한운 일구 수중에 백구난다 하면서 이 한운과 백구 이런 자연물들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동화되려고 하는 거죠. 3번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 맞고 감각적 표현 맞고요. 4번 명령어 어미를 사용해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동물한테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인식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다 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만조. 물이 가득 들어왔을 때 뛰어가자. 이거기 때문에 인식 변화 너무 틀렸습니다. 32번은 잘 풀었죠 여러분? 그리고 5번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놀이를 즐겼던 이 동파적병류. 소식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래요. 이 사람 비교함으로써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어. 아무리 동파 적벽류인들 내 흥에 미치겠는가? 내가 더 흥겹다. 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죠. 네, 이렇게 33번도 지금 적절한 게 3번이잖아요. 그렇죠?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 달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는 거, 그치? 응? 추월이 만강하여 밤빛이 일었거늘 이미 가을달이 막 이렇게 강에 다 퍼져 있어. 근데 강물 아래 잠긴 달이 또 달이래.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으니까 달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 그래서 월궁에 오른 것 같다. 이 기이한 경관이 넘치도록 보이는구나 하면서 지금 너무 감흥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지금 정답이 되는 거고요. 34번. 이것도 자, 어부 십자홍진, 홍진은 속세죠. 부정인데 뱃놀이를 즐기며 인생의 근심과 시름을 잊고 한가로움 추구하는 거 맞고요. 자, 2번 추풍은 백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현상까지는 괜찮은데 강풍,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죠. 푸른 물풀이로 강풍이 짐짓일어서 귀범을 재촉하는 뜻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범 같은 거는 뜻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몰라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귀범 이제 돛담배가 돌아오는 걸 귀범이라고 하는데 강풍이 일어나서 막 돛담배 돌아오는 것을 재촉하는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하면서 이 강풍 때문에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 거지 잠깐 사이 날개돋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를 헤치고 월중에 돌아온대요. 계속 파도를 헤치고 물결 헤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흥취 대상이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강을 즐기다가 산을 갑자기 즐기게 된 것은 아니다. 그냥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력편주, 소정, 작은 배 이런 거 다 어부 형상 관련 소재 맞아요. 이력편주도 하나의 작은 배를 상징하고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농류의 고깃게요. 이게 다 어부들의 아주 한가로운 삶이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그물로 수없이 잡아낸 실컷 먹은 다 흥취와 관련된 건 맞고요. 자, 가의 어부,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야. 자, 그러니까 가는 홀로고, 나는 이제 벗들과 함께인데, 지금 보시면, 어부당과는 혼자 있어요. 그쵸? 혼자 있고, 나는 여기서 말술이 다 났으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내 놀이 가졌구나라고 하니까 벗과 함께 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주르륵 해설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좀 바로 해설을 올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넘어간 측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좀 굵직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좀 세부적으로 나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쌤이 지금 9월 모의고사 주간에는 답변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화작은 괜찮았다고 하고 엄매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엄매 문법이 좀 어렵다고 해서 문법 해설을 좀 따로 올릴지 아니면 댓글로 할지 고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았고요. 제가 만약에 좀 이걸 해설을 좀 더 다듬어서 다시 올려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올릴 거고 어쨌든 지금은 좀 간단한 해설로 먼저 일단 올려봅니다. 좀 가벼운 궁금증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자, 이번 주는 좀 분석도 하면서 자기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우리 본 목적 수능이라는 것을 제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미미미누 채널에서 리뷰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10시부터 한대요. 그래서 10시에 만약에 리뷰 방송도 보고 싶은 친구들은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수능을 위해서 또 다양한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